안녕하세요. 시니어 매트릭입니다. 오늘은 40년 경력 한의사가 말씀드리는 불면증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함께 따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요즘 밤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으신가요? 새벽에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시간은 흐르는데 눈은 점점 더 말똥말똥해지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그 답답한 밤을 혼자 견뎌오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밤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도 좋고 혹은 빗소리와 함께 틀어놓고 그대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리는 빗소리는 당신의 긴장된 마음을 천천히 풀어줄 겁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는 그저 조용히 배경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불면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독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진 않으십니까? 딱 시계를 보면 같은 시각 새벽 2시나 3시 억지로 눈을 감아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겠구나? 그 불안이 오히려 잠을 더 멀리 몰아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을 진료하며 느낀 건 한 가지입니다. 불면은 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잃은 게 아니라 쉬는 법을 잊은 것입니다. 몇 해 전 진료실로 들어오신 76세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꼭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분의 목소리엔 피로보다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째 반복되는 새벽 각성 잠이 무서워지고 침대에 눕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죠. 처음엔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약을 끊으면 더 잠이 오지 않고 계속 먹자니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너무 오랫동안 긴장 속에 있었던 탓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20대에는 충분히 분비되던 멜라토닌이 6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뉘는데 비렘 수면은 다시 얕은 수면인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깊은 수면인 3단계와 4단계로 구분됩니다. 젊을 때는 깊은 수면인 서파 수면이 전체 수면의 20% 정도를 차지하지만 60대 이후에는 10% 이하로 감소합니다. 깊은 잠이 줄어드니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생체 리듬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약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죠. 노화가 진행되면 이 리듬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만 돼도 졸리고 새벽 4시나 5시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를 수면 이상 전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불면증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각성 상태입니다. 과각성이란 뇌와 신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침대를 휴식의 공간이 아닌
각성의 공간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조건화된 각성이라고 하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불안과 긴장의 신호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물 치료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 복용 시 내성과 의존성이 생기고 낙상 위험과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수면의학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방법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즉 CBTI를 말합니다. 이는 약물 없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와 유럽 수면연구학회 모두 불면증의 1차 치료법으로 CBTI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CBTI는 여러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핵심은 수면제한요법과 자극조절요법입니다. 수면제한요법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실제로 잠든 시간만큼만 침대에 있도록 제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침대에 8시간 누워있지만 실제로는 5시간만 자는 분이라면 침대에 있는 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 압력이 증가합니다. 수면 압력이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졸음을 말하는데 아데노신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면 수면 압력이 높아져서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극조절요법은 침대와 잠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드는 방법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것을 뇌에 재학습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졸릴 때만 침대에 눕습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20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한 활동을 합니다. 다시 졸리면 침대로 돌아갑니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밤에 몇 번씩 일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뇌는 침대는 잠자는 곳이고 깨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침대와 수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여기에 수면 위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위생이란 좋은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첫째, 카페인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밤 10시에도 절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둘째, 알코올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렘 수면을 억제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또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각성을 유발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서 월요일 아침에 더 힘들어집니다. 이를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부릅니다.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 차이가 2시간 이상 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최적의 수면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 정도입니다. 체온이 내려가야 잠이 잘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청색광은 각성 효과가 강하므로 자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낮 동안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저녁 6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중요한데 아침 햇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침에 30분 정도 야외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완 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과각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복식 호흡이 대표적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합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2배 정도 길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감소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도 효과적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에서 10초 정도 강하게 긴장시켰다가 20초에서 30초 동안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느끼면서 몸 전체가 릴렉스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과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음 챙김 명상이 수면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시켰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7째,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 누우면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낮 동안 억눌렀던 불안이 조용한 밤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일찍 15분 정도 걱정 시간을 정해두고 그때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고 가능한 해결책도 함께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인식하고 밤에는 덜 신경 쓰게 됩니다. 8째, 침대에서 시계를 치워야 합니다. 밤에 깨서 시계를 보는 순간 또 못 잤네, 몇 시간밖에 안 잤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과 좌절감이 커집니다. 이게 다시 각성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시계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거나 뒤집어 놓으세요. 9째, 낮잠을 조절해야 합니다. 낮잠은 수면 압력을 감소시켜서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낮잠을 자야 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째, 잠자리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잠자리 준비를 하면 뇌는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10시에 따뜻한 물로 세수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조용한 음악 듣기, 책 읽기 같은 활동을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겁니다. 특히 목욕이나 샤워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려가는데 이 체온 하강이 수면을 유도합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몸을 담그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의 경우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수면 제한 요법 때문에 침대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자극조절요법 때문에 밤에 몇 번씩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20분 안에 잠들기 시작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벽에 깨도 그냥 누워있다 보면 다시 잠이 와요. 그분의 목소리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잠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깨면 좀 쉬다 자면 되지 하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수면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불면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잠을 못 자면 건강이 망가진다, 내일 일을 못한다는 파국적 사고가 오히려 불안을 높이고 각성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하루 정도 못 자도 괜찮아. 몸이 알아서 회복할 거야 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실제로 수면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잠을 못 잔 다음 날의 실제 인지 기능을 측정했더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을 못 잤다는 생각 자체가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건강에 해롭지만 가끔 하룻밤 설치는 것은 우리 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수면 효율입니다. 수면 효율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중 실제로 잠든 시간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실제로는 6시간 잤다면 수면 효율은 75%입니다. 정상적인 수면 효율은 85% 이상입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대부분 수면 효율이 낮습니다. 수면 제한 요법의 목표가 바로 이 수면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면 실제 수면 시간 대비 침대에 있는 시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면 효율이 개선됩니다. 수면 효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가면 조금씩 침대에 있는 시간을 늘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충분한 수면 시간과 높은 수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수면 부채입니다. 수면 부채란 필요한 수면 시간과 실제 수면 시간의 차이가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하루 7시간 자야 하는데 5시간만 자면 2시간의 수면 부채가 생깁니다. 이게 쌓이면 피로,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면 부채는 한꺼번에 갚을 수 없습니다. 주중에 5시간씩 자고 주말에 10시간씩 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생체 리듬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수면 부채는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갚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과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다른 수면 장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수면 중에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호흡이 멈추는 질환인데 주로 콧소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본인은 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밤새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서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낮에 졸리고 피곤합니다. 또한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약 심한 콧소리가 있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말을 들었거나 낮에 심하게 졸린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양압기 치료나 구강내장치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도 흔한 수면장애입니다.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생기면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저녁이나 밤에 심해지고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이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도 다리를 움직이느라 자주 깹니다. 철분 부족이나 도파민 이상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철분 보충이나 약물 치료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주기성 사지 운동장애도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다리나 팔이 주기적으로 움찔거리는 증상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옆에서 자는 사람이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낮에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주로 노년층에서 나타나는데 렘수면 중에 근육이 이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꿈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질환입니다. 자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두르거나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파킨슨병이나 루이체 치매 같은 신경퇴 행성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면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90%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반대로 만성 불면증이 있으면 우울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만약 불면증과 함께 기분 저하, 흥미 상실,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불안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많고 긴장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이 있으면서 잠을 못 잔다면 범불안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약물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일부 항우울제, 기관지 확장제, 갑상선 호르몬제, 일부 혈압약 등은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잠이 안 온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의 감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트로겐은 체온 조절, 세로토닌 분비, 멜라토닌 합성에도 관여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면 체온이 자주 오르내리고 밤에는 안면 홍조나 식은땀으로 잠이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는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이 만드는 생리적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기혈의 순환을 돕고 열을 내려주는 처방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호흡, 따뜻한 족욕, 그리고 일정한 수면 루틴이 체온의 변동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의 리듬과 마음의 리듬이 일치할 때 비로소 깊은 쉼이 찾아옵니다. 불면의 근본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의 변화, 마음의 긴장, 생활 습관, 약물, 질환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하나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생활의 변화들이 쌓이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첫째, 오후 2시 이후엔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피하세요. 밤까지 각성을 유지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둘째, 술과 담배는 수면의 적입니다. 잠이 오는 것 같아도 얕은 잠이 되고 새벽에 자주 깹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기상시간이 일정해야 생체 리듬이 바로 잡힙니다. 넷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그 푸른 빛 한 줄기가 뇌를 깨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섯째,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우리 몸은 체온이 조금 내려갈 때 가장 깊은 잠에 듭니다. 여섯째, 잠자기 전 따뜻한 족욕을 해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몸의 열이 아래로 내려가며 긴장이 풀립니다. 일곱째, 걱정은 종이에 적고 내려놓으세요. 머릿속에서 돌리면 커지지만 글로 쓰면 작아집니다. 여덟째,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햇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밤의 숙면을 준비시킵니다. 아홉째, 정말 졸릴 때만 침대에 누우세요. 침대는 자는 곳이지 걱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열째,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잠은 기다려야 오는 손님입니다. 일어나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보세요. 이 중 단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다시 잠의 리듬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깊이 자는 건 글렀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몸은 평생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듣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억지로 잠을 재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을 편히 두고 몸이 쉬겠다는 그 신호를 기다려 보세요. 잠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맞이하는 손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분의 밤에도 이 작은 등불이 닿을 수 있도록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